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이근우 교수의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2019년 5월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2013년 발행이 돼 40만 부가 판매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 외에도 20여 종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점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관상동맥 협착 등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저자가 진짜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기를 미루지 말고 자주 만날 것. 죽도록 일만 했다고 후회하기 전에 열심히 일한 자신의 노고를 인정할 것. 다 큰 자식은 되도록 빨리 독립시킬 것.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차근차근 마련할 것. 지금까지 살아준 배우자에게 무조건 감사할 것.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답게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러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40가지 통찰은 이제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를 챙기면서 살고 싶은 이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외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판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애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작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 많지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를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최면을 거는 시기다. 자본주의 사회는 열등감을 이용해 돈도 번다. 교수로 봉직하던 시절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명색이 교수라면 당연히 영국에서 나온 백과사전 한 질쯤은 소장해야 한다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전부 읽을 것 같지도 않았고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충분히 빌려볼 수 있었다. 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대출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단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는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교수님은 이 대형 백과사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팔아보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판원은 백기투항하며 자신이 왜 그런 말까지 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다시 구매를 권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었는데 매뉴얼의 마지막 단계가 열등감을 자극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만약 내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에 사전을 사들이고 후회했을 것 같다. 그만큼 열등감은 강렬한 감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많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암 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어떤 사람들은 한창 때 몸을 되찾았다며 성형에 큰 돈을 쓰기도 하고 각종 건강식품과 운동기구에 집착해서 지켜보는 이들이 안타까움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 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왕년에 비해 현재의 내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 위로의 글을 남긴다. 앞서 수영장에서 만난 90살 노인의 손자가 쓴 것으로 킨슬리가 노인과의 일화를 뉴요커에 싣자 그에 대한 답글로 남겼다고 한다. 노인이 이처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왕년의 판사였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의 성함은 리처드 이반츠였고 킨슬리가 썼듯이 당시 90대였으므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로 20년을 봉직하신 바 있다. 만약 할아버지가 킨슬리의 글을 보셨다면 장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 옳지 않다고 지적하셨을 것이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셨다. 할아버지께서는 동료들을 그들의 장점과 함께
단점까지도 아우르며 사랑하셨다. 또한 자신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강했는데 단지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열정적이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나는 킨슬리가 여전히 삶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할아버지는 생의 마지막 일주일까지도 매일 아침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셨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다. 오죽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친구 의사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었을까.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내 친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도 기질이 모두 다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간호사는 입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를 아이의 입에 집어넣는데 그때 어떤 아이는 감각이 예민해서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제끼지만 어떤 아이는 살짝 찌푸리는 것으로 끝이다. 그만큼 기질은 천성적인 것이다. 사람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싶어 한다. 예민한 사람은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인종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맞춰 기질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 즉, 나라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온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은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신의 인격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룸비니 동산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나는 온 세상을 통틀어도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다. 후회가 깊어질 때마다 새겨야 하는 말이다. 내 친구는 튀는 게 무서워 자기를 억누르고 남들처럼 살았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남들처럼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몸소 겪었다. 지독한 가난과 전쟁 속에서 그야말로 생존의 최우선 과제였다.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 저 일을 가리지 않아야 했다. 가족들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게 당연했고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을 거쳐 지금 몸 건강히 살아있고 아이들 모두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맨몸으로 일구어낸 생의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후회의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가보지 못한 길에 미련이 크게 남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해본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을 더 크게 느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시도하면 된다. 지금까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쪽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보면 된다. 나이 들수록 좋은 것이 자유로움 아니던가. 아이들도 적당히 자랐고 경제적인 문제도 화급하지 않다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바꿀 수 없는 것과 과거를 바라보며 부질없는 후회를 거듭하느니 이제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단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를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요.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다. 후회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로 갈무리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의 인생일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살아온 궤적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한 발짝 한 발짝이 쌓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후회는 아쉬움으로 가벼워지고 내일을 향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다. 부디 자부심을 가져라.
할아버지라 부르면 싫고 나이 든 거 몰라주면 노엽다. 흔히들 생애 주기를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는 누구나 불안정함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갈래마다 통과 의례를 만들어 두었다. 역할 변화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이 주요 통과 의례였고 요즘은 입학이나 취직도 이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노년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행하는 특별한 통과 의례가 있을까? 곰곰 생각해보니 떠오르지 않는다.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며 환갑잔치를 벌였는데 요즘은 환갑은 생략하고 칠순부터 잔치를 한다. 그것도 가족끼리 조촐하게 기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여겨야 하는지 헷갈린다. 나이에 대한 옛날의 기준과 요즘의 인식 사이에서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과 의례가 무의미해졌다고 해서 내면에서의 갈등 과정마저 사라지겠는가? 몇 살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노년기로 넘어갈 때 불안함과 고통을 경험한다. 제 나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치르는 일종의 홍역으로 그 단계를 잘 넘겨야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하고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계셨다. 정년 퇴임 후 몸이 불편하여 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자주 들르셨다. 그런데 어느 날 원무과에서 시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원무과 직원과 환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나 생각하다가 고함이 너무 커서 웬일인가 싶어 재빨리 나가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수님이 원무과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일단 교수님을 내 방으로 모셔서 자초지정을 여쭈었다. 사정인즉 원무과 직원이 교수님을 몰라보고 극진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이화대학 명예교수인데 학교를 떠나면 재직했을 때보다 알아보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몇 년이 지나면 얼굴도 모르는 신입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학교인데 명예교수인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순리다. 하물며 의대 교수가 아닌 다른 학과 교수였으니 병원 직원들이 몰라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선배님은 퇴임 이후에 달라진 역할과 위상을 받아들이느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게 분명했다. 학자로서의 내공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성품을 지녔기에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님이었는데 뜻밖의 상황에 나도 적잖이 당황했다. 그만큼 노년기로의 이 행이 결코 쉽지 않다는 반증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퇴임에 앞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교수도 의사도 아닌 그냥 할아버지 이근우를 되도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나이듦 훈련이었다. 내가 연습 장소로 택한 곳은 지하철이었다. 우선 지하철의 승객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더라도 별로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았다. 또 지하철에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가 있어서 내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았다. 나는 노약자석을 피해 일반석에 가까이 서봤다. 아주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라서 서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둘러보니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내 앞에는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할지가 무척 궁금했다. 그런데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눈을 지그시 감고 외면했다. 그때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왔다. 이 친구 봐라. 어디 얼마나 버티는가 한번 보자. 나는 웬만해서는 노약자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노약자석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다.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배려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건 자리 양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젊은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한번 보자고 마음먹으니 그의 행동이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나는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 그에게 레이저를 쏘면서 서 있었다. 첫 연습치고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한 번의 체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다른 지하철에 올랐다. 이번에는 앞에 앉아있던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친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나는 이변에도 충격을 받았다. 뭐?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리고 아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던 청년에게 품었던 노여움이 똑같이 일어났다. 나는 어정쩡한 몸짓으로 학생에게 말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니까 괜찮아요. 그러고는 목적지도 아닌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다.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참 이중적이다. 나이 든 거 몰라줘도 싫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줘도 싫다니. 나는 나이, 위계, 권위 같은 문제 앞에서 상당히 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겨왔다. 권위적이지 않은 아버지, 친구 같은 선배, 의사 같지 않은 의사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아니던가. 그런데 정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나이에 걸맞게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속으로 불같이 화를 내다니.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 두 볼이 화끈했다. 나이 들었다고 대접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노인 대우는 회피하려는 내 모습이, 권리는 전부 누리려고 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는 피하려고만 하는 사춘기 소년과 겹쳐졌다. 나이 듦에 대한 이중성을 통렬히 깨달은 그날 이후 나는 꾸준히 그런 마음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했다. 우선 정년을 앞둔 사람에게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호칭에 거부감을 가졌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노여워한다고 해서 노화가 멈추거나 다시 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런데 현실을 부정해봐야 결국 내 손해다. 할아버지 대우를 받을 때마다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일 테니까.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이를 자각하고 받아들였다. 내 나름의 홍역을 치른 셈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허허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반대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아도 노여움은 없다. 그저 이 친구가 몹시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 정도만 들 뿐이다. 노년기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를 무사히 거쳤기에 찾아온 평화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을 살펴보면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 나이 든 거 몰라주면 서럽고 노인 대접 받기는 싫고 하는 정서에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만약 어느 날 당신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저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라. 홍역을 잘 치르면
면역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듯이 돈과 의뢰를 잘 거치면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자네가 하는 말은 다 옳은데 젊은 시절 장인어른은 내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 나는 사고가 명쾌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는 크게 분노하고 바로잡으려고 싸웠다. 매사 자기 주장이 강했다. 이런 사위가 걱정스러웠는지 장인어른은 개운치 않게 뒷말을 흐렸다. 아마 장인어른은 아셨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말해준들 아직은 못 알아들을 피 끓는 청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장인어른의 말 뒤에 숨은 속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세상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란 없으며 선함 속에 악함이, 악함 뒤에 일말의 선함이 공존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전화위복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일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사건의 결말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 내 인생엔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당시에는 막다른 골목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샛길이 있었다. 사실 죽음 외에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다. 원래 시와 미술을 좋아했던 나는 자연히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자주 병으로 앓아눕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의과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학 공부가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공부량이 방대한 데다 문학소년이었던 내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을 공부하려니 도통 관심이 안 생겼다. 게다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다 억압됐던 내 에너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분노와 반발심이 극에 달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에너지를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풀었다. 며칠에 걸쳐 지리산을 등반하고 책에서 본 아이진을 만들고 싶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설산에 갇혀 사흘을 버티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등산이 내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 의대 부적응이라는 위기가 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준 셈이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해 나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억울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에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니.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만약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한두 명의 스승 밑에서 비교적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만 돌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하는 병원에서 일했기에 다양한 의사와 환자를 만나며 폭넓게 경험을 쌓았다. 전과라는 위기가 의사로서의 삶의 일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4.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떨어져서 무엇이든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사면되었으니 군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날아왔다. 당신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모든 꿈은 3년 넘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원점에 섰다. 개원하자니 돈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에 복직하자니 뭔가 허전했다. 나는 진로와 관련한 조언도 들을 겸 정신과 의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제대 인사를 드렸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정신과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직접 뵙기가 가능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 개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를 고민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각종 일이 파도처럼 밀려와 재빠른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대한 병원 조직보다는 골똘히 궁리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학교에 머무를 때 더 즐겁고 편안했다. 하지만 감옥에 갔다 오면서 레지던트 이후 대학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교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님은 며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풍부한 임상을 쌓았다면 연세대에서 학문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 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다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무엇을 제대로 해볼라 치면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억울함도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전부 포기할 게 아니라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85년을 살았지만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릴 때 내 고향은 전쟁터였다. 늙기 전에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대학생 때는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정부의 폭정을 바라보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암울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돈만 쫓는 삶의 회의를 느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이 제1목표라는 우리나라에서 성찰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라.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세계인과 소통하고 워라밸을 외치며 나답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들 한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85년 전의 내가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의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85세를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삶의 진리다. 지금까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